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는 달빛 마을이라 불리는 아주 작고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지대가 높고 험해서 겨울이면 어김없이 어른 허리춤까지 눈이 차오르고 한번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면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오솔길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곤 했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히 갈무리에 둔 백감과 곡식을 나누며 서로의 정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냈고 그 중에서도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연화라는 처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초가집을 홀로 지키며 정갈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연화는 비록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외로이 지내고 있었지만 집 안팎을 항상 정성껏 보살펴 마당 구석의 장독대부터 부엌의 가마솥까지 어느 하나 반질반질 윤이 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중한 유산이었기에 연화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마마루를 닦으며 가족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곤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런 연화를 기특하게 여기며 입을 모아 칭찬했지만 연화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예의 바르고 단단한 속내를 지닌 처녀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시린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마을의 나무들을 사정없이 흔들어 대던 날 달빛 마을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눈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굵은 눈송이들이 칼날 같은 바람에 실려 사방으로 휘몰아치니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화로 앞에 모여 앉아 폭풍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려야 했지요. 연화 역시 부엌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피고 문틈으로 새어드는 황소바람을 막으며 밤을 지새우려 했으나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에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기름 등잔의 불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창밖에 매서운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연화는 문득 바람소리와는 다른 아주 가추프고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마당 근처에서 들려오는 것을 느끼고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어 가만히 숨을 죽였지만 다시금 들려오는 처절한 소리에 연화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두꺼운 무명저고리를 껴입은 채 조심스럽게 방방을 나서 갯마루 너머를 살폈습니다. 차가운 눈가루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등불을 높이 들고 어둠 속을 헤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는데 사리문 근처 눈더미 속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평범한 사냥꾼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옷 곳곳은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 찢겨 있었고 차가운 눈밭 위에 붉은 선혈이 낭자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얼어붙은 몸을 움직여 남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는 필사적으로 그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남자의 몸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가느다란 실바람처럼 위태로웠기에 연화는 지체할 시간 없이 따뜻한 아랫목에 그를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내며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훈기가 남자의 창백한 얼굴에 닿자 차갑게 굳어있던 그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연화는 서둘러 가마솥에 물을 끓여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온몸에 묻은 피와 눈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가슴팍에 깊게 파인 상처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손은 덜덜 떨렸지만 연화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구급함에서 지혈 효과가 있는 약초 가루를 꺼내 정성껏 상처 부위에 발라주었지요.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 험한 날씨에 이런 깊은 산속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초가집의 지붕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흔들렸지만 작은 방 안은 화로의 온기와 연화의 정성으로 가득 차서 외부의 거친 폭풍과는 대조적인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자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차가운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고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의 손마디가 매우 단단하면서도 굳은 살이 박여있는 것을 보며 고된 삶을 살아온 이임을 짐작했지요. 사실 이 남자는 사냥꾼으로 위장하여 산행을 나섰다가 불의의 습격을 받은 이 나라의 유일한 세자였지만
깊은 산골의 연화가 그런 사실을 알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연화는 남자의 맥을 짚어보며 그의 생명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가시지 않는 고열 때문에 남자가 헛소리를 내뱉을 때마다 가슴바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듯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고 그럴 때마다 연화는 따뜻한 보리차를 입술에 축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마음 놓으셔요. 라고 다독이며 그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음성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거칠게 몰아치던 남자의 호흡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고 기나긴 겨울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캄캄한 새벽녘, 연화는 잠시 기운을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나가 마른 땔감을 아궁이에 밀어넣으며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문득 자신이 구한 이 남자가 마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다라고 가르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없음을 다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남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불빛에 비치어 평온해 보였고 그 조용한 모습은 마치 깊은 숲속에서 잠든 어린 짐승처럼 애처로우면서도 묘한 기품이 느껴져 연화는 자꾸만 그의 얼굴에 눈길이 갔지요. 어느덧 창가에 하얗게 서린 서리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밤새 기승을 부리던 눈보라도 힘을 잃고 찾아들어 사방이 다시 고요한 침묵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마을 전체는 두꺼운 눈이불을 덮은 채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남자의 상처 부위를 다시 한번 살피고 깨끗한 천으로 갈아주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 애쓰는 듯 보였고 연화는 숨을 죽인 채 그가 눈을 뜨는 순간을 기다리며 곁을 지키고 서 있었답니다. 마침내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맑고 고요했으며 낯선 환경과 자신을 내려다보는 연화의 존재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확인하고는 긴장을 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는 무언가 말을 하려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그저 고맙다는 듯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연화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벅차 올라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정신이 드시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신뢰와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산골 마을의 차가운 아침, 공기조차 따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남자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미음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입에 넣어주었으며 남자는 그녀의 정성 어린 손길을 받아들이며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미음을 다 먹은 후 남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위태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하여 연화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툇마루에 앉아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려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눈을 치우기 시작했고 간밤의 눈보라로 인해 쓰러진 나무나 무너진 담장은 없는지 서로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며 적막했던 마을이 다시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 눈을 치우려 빗자루를 들었지만 방 안에 누워있는 낯선 손님의 존재를 생각하니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고 혹시라도 누가 그의 존재를 눈치챌까봐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부지런히 눈을 치우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남자를 위해 약초를 다리며 연기 속에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실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비밀이란 그리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연화의 집 마당에 남겨진 낯선 발자국과 핏자국은 아침 일찍 눈을 치우던 이웃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수군거리는 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네 집에 웬 낯선 이의 흔적이 있다더군 하는 말들이 담장을 넘어 전달되면서 고요했던 마을 분위기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조금씩 연화의 작은 초가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는 더욱 문을 굳게 닫아 걸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특히 마을의 대지주의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 부자는 평소 연화가 차지하고 있는 집터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쫓아낼 구실만 찾고 있었는데 이번 소문은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연화의 집 주변을 살피게 하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오라고 명령했고 연화가 낯선 남자를 몰래 숨겨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연화가 마을의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녀를 마을에서 내쫓고 그 땅을 자신이 차지하려는 검은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밖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연화는 오로지 남자의 회복만을 바라며 정성을 다했고 남자는 연화의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하며 이제는 부축 없이도 잠시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이설이라고 밝히며 자신은 그저 길을 잃고 짐승을 쫓다 사고를 당한 사냥꾼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정중한 말투와 몸에 밴 기품은 연화로 하여금 그가 평범한 신분이 아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의 정체를 캐묻지 않았고 이설 또한 자신의 배경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은 긴 겨울날의 오후를 소박한 대화와 침묵으로 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설은 연화가 정성껏 다려준 약을 마시며 방 안의 소박한 가재 도구들을 찬찬히 살펴보았고 주인의 성품을 닮아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그동안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평온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보살펴주는 이 순박한 처녀에게 깊은 감동을 느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그녀가 위험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그는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칼자루를 어루만졌고 머지않아 닥쳐올 거센 폭풍을 예감하며 마음을 다잡고 기운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연화는 이설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고뇌를 읽어낼 수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며 그에게 따뜻한 숭늉을 건네주었고 이곳은 아주 깊은 산골이라 세상 소식이 더디니 마음 푹 놓으시고 몸을 추스르셔요 라고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처럼 맑고 고귀하여 이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기에 충분했고 그는 이 따뜻한 공간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발칙한 생각마저 잠시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현실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 마을 사람들의 의구심은 극에 달해갔고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손길은 어느새 연화의 집 대문 앞까지 바짝 다가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유명한 김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을 듣고는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어 지팡이를 짚고 연화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연화가 절대로 부정한 일을 저지를 아이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어떤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은 아닌지 혹은 위험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던 것이지요. 할머니가 연화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최 부자의 하인들이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는 매서운 눈초리로 그들을 꾸짖어 쫓아냈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의 이름을 부르며 사리문을 두드려 안부를 물었습니다. 연화는 김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우면서도 방 안에 남자가 들킬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할머니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할머니를 방 안으로 안내하고 모든 사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침상에 누워있는 이설을 가만히 살펴본 뒤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너의 고운 심성이 큰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단다. 지금 마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엄중하면서도 자상하게 충고를 건네주셨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말씀을 명심하겠다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밀려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지요. 김할머니는 이설에게도 조용히 눈인사를 건네며 귀한 손님께서 우리 마을 아이를 어렵게 만드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네 라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고 방을 나섰으며 이설은 할머니의 예리한 통찰력에 속으로 감탄하며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화의 집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밖에서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사방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어두워지는 방 안의 등불을 밝히며 이설의 상처를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었고 이설은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며 자신이 지켜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날 밤 달빛 마을의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였지만 연화의 집을 둘러싼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 잠을 이룰 수 없는 긴장된 밤이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바스락거림에도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했고 이설 또한 앉은 채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몸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며 다가올 결전의 시간을 준비하는 듯 보였지요. 소박한 산골 처녀의 선행으로 시작된 이 작은 인연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변하고 있음을 두 사람은 아직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차가운 겨울밤의 정적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1부의 기나긴 밤이 지나고 마을 너머 산등성이에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자 평온해 보였던 연화의 집 앞으로 일단의 무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조용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최 부자가 마을 장정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연화의 죄를 묻겠다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무슨 일인지 지켜보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지요.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설의 앞을 막아서서 문을 굳게 닫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하여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직감하고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다가올 상황을 마주하려 했습니다. 연화의 집 사리문 밖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마을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그 중심에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위세를 떨치는 최 부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정체도 모르는 남자를 방 안에 들여 마을의 고결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장 그 남자를 끌어내어 정체를 밝히라고 사정없이 고함을 질러댔지요. 연화는 방문고리를 꽉 쥔 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슴을 졸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험악한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녀의 여린 가슴에 하나하나 박히는 것만 같아 차가운 방바닥에서 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답니다. 최 부자는 평소에도 탐욕이 가득하여 연화의 작은 초가집이 마을의 기운을 모으는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그 땅을 차지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 처녀가 혹시라도 나라에서 쫓기는 대역죄인을 숨겨주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연화를 안쓰럽게 여겼으나 최 부자의 선동에 휘말려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고 평화로웠던 마을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로운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이설은 자신 때문에 곤경에 처한 연화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의 몸이 원망스러워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저 오만한 자들을 꾸짖고 싶었으나 아직 자신을 노리는 자객들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기에 신중을 기해야 했지요. 이설은 연화의 떨리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미안하오. 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이설의 목소리에 오히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으며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자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크게 다치신 불쌍한 사냥꾼일 뿐이니 제발 이토록 소란을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지만 최 부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연화의 말을 비웃으며 사냥꾼이 어찌 그런 비단 옷을 입고 있으며 정체를 숨기려 하겠느냐고 소리치며 당장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기세에 눌려 연화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인파를 헤치며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최 부자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내며 자고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하늘이 내린 천직인데 어찌 마을의 어른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한 처녀를 몰아세우느냐고 일갈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최 부자 역시 할머니의 서슬퍼런 기계에 눌려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나게 되었답니다. 김할머니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아온 가장 심성 고운 아이다. 의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내가 보증할 터이니 다들 물러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흩어지기 시작했고 최 부자는 억지로 분을 참으며 두고 보자 조만간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치면 그땐 할머니라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연화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할머니는 그런 연화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김할머니는 다시 연화의 집을 찾아와 방 안에서 회복 중인 이설과 마주 앉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깊은 눈은 이미 이설의 비범한 기운을 모두 읽어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설을 향해 선생의 눈빛에 담긴 기운이 마치 구름 위의 용과 같으니 분명 평범한 분은 아니실 테지요 라고 조용히 물으셨고 이설은 할머니의 예리함에 놀라면서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연화가 들리지 않게 낮은 목소리로 지금 마을 밖에는 선생을 찾는 이들이 깔렸으니 부디 우리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신중히 처신하시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연화는 두 분의 대화를 엿듣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며 상황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차를 다리며 혹시 내가 저분을 살린 것이 오히려 그분께 독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에 휩싸여 찻잔을 든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이설을 위해 준비한 약초를 다시 정성껏 빻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이 집과 그를 지켜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지요. 한편 최 부자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하인들을 시켜 연화의 집을 밤낮으로 감시하게 했으며 비밀리에 인근 관아의 포교에게 연화의 집에 수상한 자가 숨어 있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연화를 범죄, 은닉죄로 엮어 마을에서 쫓아낸 뒤 그녀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는 어둠 속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연화가 무시무시한 산적 두목을 숨겨주고 있다거나 도적패의 첩자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평화롭던 달빛 마을의 민심을 흉흉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연화의 이야기를 나누며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대화를 이어갔는데 그 예쁘던 아이가 어쩌다 그런 일에 휘말렸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우리 애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화의 집 근처에서 번쩍이는 칼날을 보았다고 거짓 소문을 보태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연화가 밤마다 낯선 남자와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린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연화를 고립된 섬처럼 외롭고 위태로운 처지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설은 창틈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하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지만 아직 상처 부위가 덧나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고통이 심해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연화가 정성을 다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깊이 매료되어 가고 있었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 순수한 감정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여인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실한 사랑의 기운이 연화의 투박한 손길 끝에서 전해져 올 때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화의 집 주변은 더욱 무거운 정적 속에 휩싸였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산골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설의 곁에 앉아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웠는데 혹시라도 밖에서 누가 들이닥칠까봐 작은 소음에도 화들짝 놀라며 이설의 옷자락을 꼭 붙잡곤 했습니다.
이설은 그런 연화의 손을 조용히 감싸쥐며 겁내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줄 것이오라고 나지막이 속삭여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앞날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낯선 군관 복장을 한 사내들이 나타나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누군가의 인상착의를 물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성에서 내려온 자들이라며 왕실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대역죄인을 쫓고 있다고 소리쳤지만 사실 그들은 세자인 이설을 찾아 암살하려는 반대파 무리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들을 발견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가 연화의 집 위치를 가리키며 고발했고 군관들은 눈빛을 번뜩이며 연화의 집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연화는 마당을 쓸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에 직감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음을 깨닫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는 이설의 손을 꼭 잡고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서 뒷문으로 피하셔요라고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설은 오히려 침착하게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친다면 연화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알았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었으며 그의 눈빛은 이제 사냥꾼의 것이 아닌 한 나라의 군주가 지녀야 할 엄중한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부자를 앞세운 무리는 연화의 집 사리문을 거칠게 발로 차서 부수며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대역죄인을 숨겨준 죄를 묻겠다고 소리치며 당장 문을 열라고 협박했습니다. 연화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이곳에는 죄인 따위는 없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라며 용기 있게 맞섰지만 포악한 군관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연화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방문이 서서히 열렸고 그곳에는 평범한 사냥꾼의 옷을 입었음에도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내뿜는 이설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군관들은 이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서로의 눈치를 보았는데 그들은 세자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었으나 그가 지닌 옥패와 기품만으로도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상대임을 직감했습니다. 최 부자는 군관들이 주춤거리자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자를 잡아들이지 않고 라며 빽빽 소리를 질렀지만 군관들 중 우두머리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칼자루를 쥔 손을 떨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설은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내 집무실에 있어야 할 자들이 어찌 이 깊은 산골 마을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느냐 라고 일갈하며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때 마을 밖에서 길을 비켜라. 세자 저하를 파시러 왔다. 는 장엄한 외침과 함께 진짜 조정의 군사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마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를 호위하는 금군들이 도착하자마자 가짜 군관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순식간에 포위되어 제압당했고 최 부자는 사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고 연화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이설이 정말로 이 나라의 세자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를 구하러 온 장수는 이설 앞에 무릎을 꿇고 저하, 늦게 와서 송구하옵니다. 전하께서 저하의 안위를 걱정하시어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나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설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안위보다 연화의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명령했고 군사들의 극진한 호위를 받으며 일어서는 이설의 모습은 더 이상 사냥꾼 이설이 아닌 고귀한 신분의 세자 그 자체였습니다. 연화는 자신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남자가 구만리 같은 높은 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몸 둘바를 몰라 하며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설은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정성스럽게 잡아 일으키며 나를 살려준 것은 이 나라의 군대도 장수도 아닌 바로 그대였소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세자를 구한 은인이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그녀를 우러러보기 시작했고 연화를 괴롭혔던 최 부자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목숨만을 구걸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고요했던 달빛 마을은 이제 나라의 세자를 구한 영웅이 탄생한 마을로 불리게 되었으며 연화의 집은 온 세상 사람들의 축복 속에 가장 빛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고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지라며 연화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조용히 빌어주셨습니다. 세자가 머물렀던 작은 방에는 여전히 연화가 다려준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닌 신분을 초월한 진실한 마음이 교차했던 기적의 장소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직도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세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이설은 떠나기 전 그녀에게 조만간 다시 돌아와 그대가 지켜준 이 집에서 당신과 함께 차를 마시고 싶소라는 짧지만 강렬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세자 일행이 떠난 후 마을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연화에 대한 존경과 미안함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연화를 의심했던 아낙네들은 저녁거리를 챙겨와 연화의 집 문 앞에 슬며시 놓아두고 갔으며 마을 장정들은 최 부자가 부수어 놓은 사리문을 새 나무로 정성껏 고쳐 달아주며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바뀐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였고 홀로 남은 방 안에 앉아 세자가 남긴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지난 며칠간의 소동을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안정을 되찾은 것도 잠시, 관아에서는 최 부자의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해 관리들이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연화의 선행과 최 부자의 악행을 증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관아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세자를 구했을 당시의 상황과 최 부자의 협박 사실을 당당하게 밝혀 모두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최 부자는 가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떠나게 되었으며 그가 탐냈던 명당터는 연화와 마을 사람들의 공동 소유로 돌아가 마을의 공동 일터이자 쉼터가 되었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연화는 다시 정갈하게 치워진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워 창밖의 밝은 달빛을 바라보며 이설이 남긴 약속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비록 그가 세자라는 높은 신분임이 밝혀졌지만 연화에게 그는 여전히 눈보라 속에서 자신이 구한 상처 입은 사냥꾼이었으며 그녀의 순수한 사랑은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는 고귀한 것이었음을 하늘의 달도 알고 있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달빛 마을의 모든 사람은 연화를 달빛 처녀라 부르며 그녀의 고운 심성을 노래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온 나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설의 상처는 눈에 띄게 아물기 시작했지만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이설의 젖은 옷가지를 세탁하기 위해 옷을 챙기다가 안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본 연화는 그 안에 담긴 눈부시게 하얀 옥패를 보고 그만 숨이 포칠듯 놀랐는데 그 옥패에는 평범한 백성이라면 감히 눈에 담을 수도 없는 정교한 용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이 남자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가 짊어진 비밀의 무게가 자신과 같은 시골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연화는 빨래터에 앉아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손끝의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오늘따라 왜 이리 초라해 보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설이 깨어났을 때 이 옥패에 대해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척 가슴에 묻어두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그를 믿기로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이설은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연화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어 연화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정적을 깨고 정체 모를 사내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면서 달빛 마을의 분위기는
다시금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저 연화의 집에 머무는 자가 우리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고 연화가 금기시되는 일을 저질러 마을의 안녕을 해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으나 자꾸만 엇나가는 바늘 끝에 손가락이 찔리는 줄도 모른 채 멍하니 문 밖의 어둠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설은 연화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 낭자, 사실 나는 그대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냥꾼이 아니오. 도성의 높은 곳에서 온 사람이며 나를 찾는 무리는 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오라고 고백하며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이미 옥패를 보고 짐작하고 있었기에 큰 놀라움 없이 그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으며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함과 고독을 느끼며 오히려 그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상황은 연화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욱 악화되어 갔고 최 부자는 이제 대놓고 연화의 집 주변에 횃불을 든 장정들을 배치하여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연화의 집 담장을 두드리거나 욕설을 내뱉으며 이설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는데 이는 연화를 겁주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비열한 계략이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이설의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고 오히려 그에게 따뜻한 숭늉을 건네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집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씩씩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답니다. 어느 날 새벽, 연화는 집 마당 구석에서 낯선 자가 버리고 간 듯한 부러진 화살촉을 발견하고는 사태가 정말로 위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김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연화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는 감춘다고 감춰질 일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이 최 부자의 꼬임에 넘어가 집단으로 움직이려 하니 조만간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에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산 너머로 통하는 비밀 오솔길의 위치를 알려주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만큼은 부지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시며 그녀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연화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차가워져 있었으며 평소 다정하게 인사하던 이웃집 아주머니조차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적처럼 느껴지는 고립감 속에서 연화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입술을 굳게 깨물며 버텼고 집으로 돌아와 이설에게 김할머니가 알려주신 비밀길에 대해 설명하며 떠날 준비를 서두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설은 고개를 저으며 내가 도망친다면 그대와 이 마을은 평생 죄책감과 위협 속에 살게 될 것이요. 나는 정면으로 맞서서 이 일을 마무리 짓겠소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칼을 고쳐 쥐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의 집을 습격하여 낯선 자를 몰아내면 자신이 큰 상금을 내걸겠다고 약속하며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겼고 이미 선동된 몇몇 장정들은 술기운을 빌려 무기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마녀에게 홀렸다느니 혹은 낯선 남자와 결탁하여 마을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진짜처럼 믿으며 점차 광기에 휩싸여 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달빛 마을은 이제 인간의 탐욕과 불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선 연화의 작은 초가집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 이설과 마주 앉았는데 밥상 위에는 소박한 나물과 보리밥뿐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설은 숟가락을 들기 전 연화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그대와 보낸 이 짧은 며칠이 내 평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소. 만약 내가 무사히 돌아간다면 그대를 결코 잊지 않겠소라고 진심 어린 약속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고 두 사람은 창밖으로 들려오는 불길한 바람 소리를 뒤로 한 채 서로의 존재를 가슴 깊이 새기며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마을 어귀에서부터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거리며 연화의 집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발소리는 마치 대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연화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최 부자는 앞장서서 큰 소리로 호령하며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와 그를 돕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 고 외쳤고, 뒤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연화의 집 담벼락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이설의 손을 꼭 쥐고 방문 앞에 서서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저들을 막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굳은 결의를 보였지만 그녀의 작은 어깨는 밀려오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지시에 따라 장정들이 사리문을 부수고 마당으로 들이닥치자 연화는 엠마루 아래로 내려가 가로막고 서서 이곳은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집입니다. 어찌 함부로 발을 들이십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을 더럽힌 것은 바로 너다. 당장 그 남자를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횃불을 초가집 처마 밑으로 바짝 들이댔습니다. 연화는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불꽃보다 더 뜨거운 정의감과 사랑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방 안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천천히 문이 열리고 사냥꾼 차림의 이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중을 압도하는 위험 있는 자태로 계단 위에 섰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 작은 집을 태우겠다고 위협하는 네 놈의 정체는 무엇이냐? 백성을 보호해야 할 자가 어찌 백성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느냐? 라고 일갈하니 소란스럽던 마당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설의 기품 있는 목소리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에 압도되어 들고 있던 몽둥이와 횃불을 낮추며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묘하게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저놈의 말에 속지 마라. 저놈은 우리 마을을 파멸로 몰고 올 대역죄인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이설의 기세에 눌린 장정들은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이설은 품속에서 아까 연화가 발견했던 그 백옥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고, 달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는 용문양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경악하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옥패는 이 나라의 왕실을 상징하는 보물이었기에 그것을 지닌 자가 누구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설은 옥패를 다시 품에 넣으며 나는 이 나라의 세자 이설이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너희들의 악행과 선행을 모두 지켜보았다고 선언하니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으며, 연화는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세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높은 분일 줄은 알았지만 감히 나라의 세자 저하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에 자신이 그동안 그에게 건넸던 투박한 말들과 소박한 음식들이 떠올라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설은 무릎 꿇은 백성들보다 가장 먼저 옆에 서 있는 연화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연화 낭자, 그대는 나를 세자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 주었소. 그대의 그 진심 어린 온기가 나를 다시 살게 했소라고 부드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고인 채로 저하, 제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읊조렸지만 이설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등을 토닥여 위로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할머니는 군중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로다 라고 중얼거리셨고, 얼어붙었던 마을의 공기는 이제서야 따스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관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처절한 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참담한 결과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포박당하여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잠시 미혹되었으나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죄를 묻지 않겠다. 다만 앞으로는 눈앞의 이득보다 사람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엄중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세자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칭송했고, 달빛 마을은 오랜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금 평화로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연화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신성하고 존경받는 장소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매일같이 연화에게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찾아왔지만 연화는 이전과 다름없이 소박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신분이 밝혀진 뒤에도 그를 대할 때 변함없는 정성과 예우를 다했으며 이설 또한 그녀가 차려주는 소박한 밥상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남은 회복 기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숨길 것이 없는 진실한 사이가 되어 마당의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나라의 앞날과 마을의 평화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곤 했으며 그 시간은 그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궁을 비운 지 이미 오래되었기에 도성에서는 그를 모시러 온 군사들이 마을 어귀에 당도했다는 전갈이 도착했고 이제는 정말로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두 사람은 직감했습니다. 연화는 이설의 짐을 챙겨주며 저하께서 도성에 돌아가시면 만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군주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라고 축복을 건넸고 이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마을 길가에는 수많은 백성이 나와 세자의 행차를 배웅하려 대기하고 있었으며 연화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 앞에서 멀어져가는 가마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설이 떠난 후 달빛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화목한 마을로 변모했는데 이는 세자가 마을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곡식을 보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함이 싹됐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부모님의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처녀가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 그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세자가 머물렀던 방을 정성껏 청소하며 언젠가 다시 들려올 말발굽 소리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은 그녀에게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 주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날 연화는 문득 이설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눈보라를 떠올리며 마당으로 나갔는데 소복이 쌓이는 눈 위로 누군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으며 연화는 그 발자국을 따라 사리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얀 눈에 덮여 고요한 침묵에 잠긴 가운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평범한 사냥꾼의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나라의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약속을 지키러 온 이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서 마주보고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설은 연화에게 다가가 늦어서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러 왔소라고 말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연화는 그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긴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모두가 제일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의 앞날의 축복을 빌어주었으며 달빛 마을의 겨울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으며 연화와 이설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훗날 이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전설로 기록되어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신분이라는 벽도 추운 겨울의 눈보라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긴 채 달빛 마을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고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으며 그녀의 고운 심성은 달빛이 되어 영원히 마을을 비추게 되었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의 일렁임은 연화의 창백한 얼굴 위로 위태로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최 부자의 서슬퍼런 호통소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최 부자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연화의 집 처마를 가리키며 이 불온한 자를 숨겨준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니 지금 당장 저 처녀와 정체모를 사내를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고 명령하며 하인들을 앞세워
웬마루 위로 거칠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연화는 온몸을 떨면서도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분은 그저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가여운 나그네일 뿐인데 어찌 이리도 모질게 구십니까라고 울먹이며 외쳤지만 탐욕의 눈이 먼 최 부자의 귀에는 그 애절한 호소조차 들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장정들이 연화의 어깨를 잡아채려던 일촉즉발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도 고결한 기운이 마당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워 버렸는데 그곳에는 사냥꾼의 낡은 옷을 입었음에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닌 이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 안색이 창백했으나 눈빛만큼은 한겨울 서리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가 마당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자 횃불을 들고 기세를 올리던 장정들은 저절로 뒷걸음질을 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설은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내 비록 잠시 몸을 피하고 있었으나 일개 향신이 이토록 무도하게 백성의 보금자리를 짓밟는 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구나라고 나지막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자가 혀를 놀리느냐.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라고 소리치며 군관들에게 어서 저자를 베어버리라고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설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품 안에서 눈부시게 하얀 배곡패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고 달빛과 횃불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는 용의 문양을 본 순간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옥패는 오직 이 나라의 왕위 계승자만이 지닐 수 있는 신물의 증표였기에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는 들고 있던 무기와 횃불을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이설의 엄중한 선언이 이어지자 마당에는 쥐 죽은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고 최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치다 그만 마당 귀퉁이의 장독대에 부딪혀 볼품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세자 이설이다. 너는 감히 왕실의 종친을 모욕하고 무고한 백성을 겁박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느냐는 호통이 떨어지자 최 부자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 바닥에 머리를 내쓰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으며 자신들의 무지함을 탓했고 연화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세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런 말도 잊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 밖에서 저하를 잡시러 왔나이다 하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진짜 조정의 금군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연화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쳐 이설의 주위를 철통같이 에워싸며 경배의 예를 올렸습니다. 금군 장수는 세자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이설을 해치려 했던 가짜 군관들과 최 부자를 단숨에 포박하여 마당 한편으로 끌어내어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설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백성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권세로 도리어 그들을 핍박한 죄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라고 꾸짖으며 최 부자의 모든 가산을 몰수하고 변방으로 유배 보내라는 엄명을 내리니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속이 시원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싸움과 갈등이 한바탕 지나가자 연화의 집 마당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고 이설은 무릎을 꿇고 있는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정성스럽게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는 군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연화, 낭자,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저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그대는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구한 것이나 다름없소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으나 이설의 따뜻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진심을 느끼며 자신이 행한 작은 선의가 이토록 큰 결과로 돌아온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어 너희들이 최 부자의 꾀임에 잠시 넘어갔으나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훈계하며 마을의 평화를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자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여 만세를 외치며 연화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고 연화는 그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다시 예전처럼 정답게 지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군사들은 최 부자의 무리를 압송하여
마을을 떠났고 소란스러웠던 기운이 가라앉은 연화의 집에는 이제 세자를 호위하는 정예 병사들만이 정중하게 자리를 지키며 평화로운 밤의 공기를 지탱하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사방이 다시 고요해지자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부엌으로 들어가 세자와 고생한 군사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이기 시작했으며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마을의 고난이 다 녹아내리는 듯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설은 팻마루에 앉아 연화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궁궐의 화려한 연회보다도 이 작은 초가집에서 풍겨나오는 소박한 음식 냄새가 훨씬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곧 도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백성 중 한 명인 연화가 이제는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연화는 정성껏 달인 약초차를 쟁반에 받쳐 들고 나와 이설에게 건네주었고 두 사람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달밤 아래 마주 앉아 지난 며칠간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하,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졌으니 마음 편히 쉬셔요. 제가 마지막까지 약을 정성껏 챙겨드릴 테니 도성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저 사냥꾼 이설로 계셔도 좋습니다라고 연화가 나지막이 말하자 이설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그녀의 배려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는 그 순간만큼은 신분의 차이도 나라의 운명도 잠시 잊은 채 오로지 서로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의 집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아낙네들은 혹시라도 연화가 힘들까봐 너도 나도 앞장서서 마당에 눈을 치우고 부엌일을 거들어주며 마을 전체가 마치 잔칫집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환대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최부자의 억압에서 벗어난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정의로운 기운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머무는 동안 마을에는 곡식과 비단이 하사되었고 굶주리는 이 없는 풍요로운 겨울을 보내게 된 사람들은 연화의 공을 칭송하며 그녀를 마을의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답니다. 이설은 떠나기 전날 밤 연화와 함께 집 뒤편의 작은 언덕에 올라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책 속의 정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백성의 숨결이었소. 연화, 낭자, 그대의 고운 마음을 잊지 않고 만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 되겠소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그 약속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백성에게 향하는 것임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온기로 느끼며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차가운 겨울 공기는 어느덧 봄을 예고하듯 부드러워진 듯했고 밤하늘의 별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며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자를 모실 화려한 가마와 수많은 병사가 연화의 집 앞에 도열하여 떠날 채비를 마쳤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세자의 앞날에 축복을 빌며 엎드려 작별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연화는 이설의 보찜에 자신이 직접 짠 무명 수건과 정성껏 말린 약초들을 챙겨 넣어주며 부디 옥체 만강하시고 성군이 되시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축원을 건넸습니다. 이설은 가마에 오르기 전 연화에게 다가가 자신의 품속에 있던 작은 옥지환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의 징표가 될 것임을 암시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고 멀어져가는 말발굽 소리는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산골짜기를 울려 퍼졌습니다. 떠들썩했던 군사들이 물러가고 다시 고요해진 달빛 마을은 이제 이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고귀한 기억이 새겨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돌아와 이설이 머물렀던 빈자리를 보며 잠시 쓸쓸함을 느꼈으나 그가 남긴 옥지환의 차가운 촉감을 느끼며 언젠가 다시 찾아올 봄날의 재회를 꿈꾸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날 이후 달빛 마을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특별한 마을이 되었고 연화는 세자의 은인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자리는 마을의 공동서당과 병원이 들어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마을 아이들은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한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배우게 되었지요. 연화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이설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채워나갔고 그녀의 정성은 마을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는 커다란 등불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답니다. 세자가 떠나고 난 뒤의 달빛 마을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꽃처럼 화사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횡포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연화의 작은 초가집은 마을에서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대우받으며 언제나 맑은 기운이 가득했지요. 사람들은 길을 지나갈 때마다 연화의 마당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녀의 고운 심성이 가져온 이 기적 같은 변화에 감사하며 서로를 아끼고 돕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이전과 다름없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갈하게 집안을 돌보며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부모님의 온기와 세자가 머물렀던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에 연화는 홀로 있는 시간에도 결코 외롭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 피어난 따뜻한 추억을 양분 삼아 하루하루를 소중히 가꾸어 나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연화가 힘들까봐 맛있는 반찬을 챙겨와 담장 너머로 건네주었고 장정들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주며 그녀를 마을의 보석처럼 아꼈습니다. 어느덧 산등성이의 잔설이 녹아내리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마을의 정막을 깨우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세자가 남겨준 옥지환을 하얀 손수건에 소중히 싸서 품에 품고는 그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날을 기다리며 뒷동산에 매화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찬찬히 지켜보았습니다. 봄바람은 연화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지나갔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도성을 향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희망이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행복한 미소를 보며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성에서 내려온 칙사가 커다란 비단 상자와 왕실의 서신을 들고 마을 어귀에 나타나온 동네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연화의 공로를 잊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고귀한 칭호와 함께 평생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넉넉한 하사품을 보내주신 것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나라 전체가 인정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연화의 집 마당에 모여 축하의 인사를 건넸고 연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 모든 공을 돌아가신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께 돌리는 겸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어느 평화로운 오후 연화가 마당에 장독대를 닦고 있을 때 저 멀리 오솔길 끝에서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없고 호위 병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평범한 선비의 옷차림을 한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연화가 구했던 그 사냥꾼 이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린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이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왔소. 연화 낭자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연화가 정성껏 달인 따뜻한 차를 나누며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진실한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놓았습니다. 이설은 도성에서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밤 달을 보며 연화와 보냈던 그 소박한 시간들을 그리워했다고 고백했고 연화는 세자가 무사히 국정을 살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다고 화답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차향기와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처럼 번져나갔으며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빛은 마치 이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귀한 손님을 위해 텃밭에서 갓 뜯어온 싱싱한 채소와 정성껏 갈무리해둔 나물들로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상을 차려내었습니다. 이설은 궁궐의 사내진미보다 연화가 손수 차려준 이 투박한 보리밥과 된장국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찬이라며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는데 신분을 초월한 그들의 교감은 차가운 세상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귀한 순간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자가 다시 마을을 찾았다는 소식에 김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연화의 집을 방문하여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기쁨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지난번 저를 지켜주신 지혜로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달빛 마을이 나라의 모범이 되는 평화로운 고을이 되도록 직접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자의 겸손하고 인자한 성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여 큰 절을 올렸으며 연화는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설은 연화의 집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자신이 부상을 입고 누워있던 그 작은 방과 연화가 밤새 약을 다리던 부엌을 소중한 추억의 장소로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생명의 요람이오라고 말하며 연화에게 이 집을 영원히 보존하고 그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큰 재물이나 지위보다도 자신의 삶을 존중해주는 그의 깊은 배려에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터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이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답니다. 두 사람은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마을 뒷산의 오솔길을 함께 산책하며 겨울의 흔적을 씻어내고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들의 기운을 마음껏 들이마셨습니다. 이설은 연화에게 도성의 풍경과 궁궐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연화는 산골 마을의 사계절과 이름 모를 들꽃들의 이름에 대해 설명하며 서로의 세상을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분과 환경은 서로 달랐지만 마음만은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들이 걷는 발걸음마다 사랑과 신뢰의 꽃향기가 가득 퍼져나갔으며 산새들도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숲속을 가득 채우며 즐겁게 지저귀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자 이설은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며 연화의 두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약속을 건넸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내 마음의 절반은 항상 이곳 달빛 마을에 머물러 있을 것이요. 조만간 다시 찾아올 터이니 그대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시오. 라고 말하며 그는 연화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고인 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으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답니다. 세자가 떠난 후에도 연화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가짐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서 마을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처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세자가 하사한 물품들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과 병든 노인들을 돌보는데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으며 이로 인해 달빛 마을은 나라에서 가장 화목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진정한 고귀함은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어 마을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도성으로 돌아간 세자 이설은 연화와의 약속대로 만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았으며 그의 공정한 판결과 자애로운 성품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힘들 때마다 달빛 마을의 작은 초가집과 연화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소박한 백성의 삶을 잊지 않는 훌륭한 군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신하들은 세자의 이런 변화를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그의 성숙한 지도력에 감복하여 따랐고 나라는 오랜 가뭄과 혼란을 극복하고 비로소 태평성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산골 마을을 달구고 가을의 붉은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일 때까지도 연화와 이설의 마음은 변함없이 서로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에게 보내는 편지와 정성껏 말린 산나물을 인편으로 보냈고, 이설은 답장과 함께 그녀가 좋아하는 꽃이나 귀한 비단 등을 보내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기에 그 어떤 시련이나 방해물도 그들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1처럼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단순한 이웃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처럼 소중히 여겼으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마다 존경과 애정의 눈길을 보내며 그녀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연화의 집 마당에 모여 그녀가 들려주는 산속 이야기와 세자 저하의 용맹한 일화들을 들으며 꿈을 키워나갔고, 노인들은 그녀의 정성어린 간호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노년의 외로움을 잊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달빛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소외된 오지가 아니라 나라의 희망과 사랑이 싹트는 중심지가 되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연화라는 작지만 강한 불꽃이 언제나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와 산등성이에 하얀 눈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연화는 작년 이맘때 눈보라 속에서 쓰러졌던 이설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그가 다시 찾아올까봐 부엌의 아궁이를 항상 따뜻하게 지피고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바람을 막으며 정성껏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눈송이가 창가에 소복이 쌓이는 소리는 마치 그리운 이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왔고, 연화는 등잔불 아래에서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하며 기나긴 겨울밤의 정막을 희망찬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워나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성에서 왕의 명이 담긴 교지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연화의 고운 심성과 공로를 치하하며 그녀를 세자의 비가 아닌 정식 보호자로 임명하여 마을 전체의 안위를 책임지게 한다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신분의 벽을 완전히 허물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최대한 그녀를 예우하고 세자와의 인연을 지속시키려는 왕실의 배려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에 만세를 부르며 잔치를 열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신분 상승보다도 자신의 고향인 이 마을을 지키며 세자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앞으로 더욱 겸손하게 마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지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마을 입구에 한 무리의 행렬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세자가 정식으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격식을 갖추어 달빛 마을을 공식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설은 화려한 관복을 벗어던지고 연화가 처음 보았던 그 사냥꾼, 옷차림을 겉에 걸친 채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연화의 집으로 향했고, 그 모습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의 소탈함에 감복했습니다. 연화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와 음식을 차려내어 그를 맞이했으며, 두 사람은 작년의 아픔과 고통이 이제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음을 서로의 눈빛을 통해 확인하며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의 집 마당에서는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풍성한 만찬이 열렸고, 세자와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정을 확인하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설은 마을 어른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라주며 그들의 노고를 위로했고, 연화는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 솥가득 정성 어린 국을 끓여 대접하며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는 마당 밖에서 휘몰아쳤지만 연화의 집안은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어떤 추위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봄날 같은 아늑함이 가득했답니다. 연화는 소란스러운 잔치 한복판에서 잠시 벗어나 마당 구석의 장독대 옆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자신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셔요. 제가 지킨 이 집이 이제 나라의 보물이 되었고 제가 구한 생명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라고 조용히 읊조리니 바람이 대답하듯 그녀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행한 작은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이설이 연화의 곁에 서서 그녀의 시선을 따라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 낭자, 그대의 마음은 저 달빛보다 맑고 별빛보다 찬란하오. 그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행복도 나라의 평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오라고 말하며 그는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두꺼운 망토를 덮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고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서로의 영혼에 닿았으니 그들의 인연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전설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잔치가 끝난 뒤에 고요함이 찾아오자 연화는 이설을 따뜻한 안방에 모시고 자신은 부엌 옆 작은 방에서 단잠을 청하며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방 안의 화로에서 타오르는 숯불의 은은한 향기는 연화의 지친 몸을 포근하게 이완시켜 주었고 문 밖으로 들리는 낮은 바람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그녀를 평온한 꿈나라로 안내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며 자신이 사랑하고 지켜야 할 사람과 마을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 깊고 고요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빛 마을의 깊은 골짜기를 타고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대가 없는 선행을 베풀 때 기적 같은 인연이 찾아온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남긴 채 연화와 세자의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처럼 우리 가슴 속에서 향기롭게 피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연화가 느꼈던 그 평온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은 채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들어가 고요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켜줄 터이니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고 예쁜 꿈을 꾸시길 바랄게요.